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을 봤을 때 안보의 파트너, 이거는 결국은 미국밖에 없구나. 이제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보면서 그럴 것 핵을 포기하면 정권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란이 핵 텐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2차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과연 미국이 공습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복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핵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동안에 수많은 가십거리도 만들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옆에서 구경하실 수가 있었고 또 양국 간의 이 오래된 묵은 감정의 싹이 얼마나 깊은지도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토에서는 GDP 대비 5%로 방위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점이 과연 오래 묵은 감정을 숨긴 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장막을 여는 순간이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거기에 대한 문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굉장히 가파르게 봤죠.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예측을 했는데 네. 다 틀렸기 때문에 또 다른 작년 미국 대선 승자 예측 흑역사와 더불어서 또 다른 흑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중동에 20년 동안 중동의 수렁에 빠져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거의 모든 것을 버리다시피 하고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미국의 공군기가 뜰 때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매달렸다 떨어지면서 거의 도망치듯 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다시 미국이 이번에 어떤 이란 공습을 통해 가지고 군사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교가 작동하지 않아서 군사 수단을 썼는데 네. 이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중을 잘해서 3일 만에 이제 휴전에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강대국의 정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많은 생각이 드는 며칠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서 예측이 틀렸다 그랬을 때 외람되게 큰 소리로 웃었던 이유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제를 하는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경제를 40년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전망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예측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이 틀렸다, 틀렸다 맞다 다르게 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적 개입할 것이냐, 어떻게 이 교착 상태를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 외교적 측면과 정치적인 개인적 차원의 그러니까 대외적인 대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다시 재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핵 협상을 했는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진전을 보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친 모습, 효과가 없구나 이런 판단하는 모습을 발언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군사적 옵션이 외교적 옵션이 이제 좀 수그러드니까 군사적 옵션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란
그리고 이란의 어떤 프락시라고 하는 저항의 축, 그런 도와주는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마스의 지도부가 거의 괴멸되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후티 반군도 상당히 세력을 잃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정부가 전복되면서 이란은 거의 팔다리를 잃는 상태가 됐고 경제적 어려움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그 후티 지원들, 저항 측의 지원도 많이 못 해줬기 때문에 거의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지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지난 4월, 10월, 작년이죠. 4월, 10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네. 이란 쪽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방공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총체적으로 군사적 역량이 떨어지는 상황.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체계적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부의 어떤 창의적이고 뭔가 그 굉장히 독창적인 그 전략 전술이 잘 먹혀 들어가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2주간의 시간을 이란에게 최후 통첩하고 줬기 때문에 그래도 2주 동안에 이제 이란이 거의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래도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협상장을 끌어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던 거예요. 군사적 네. 옵션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2주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도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그냥 세 곳에다가 이제 그 공습을 하면서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그 공습 그 카드가 선택지에 있긴 했었을 건데 그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선순위가 외교에 있고 저 밑에 군사적인 옵션이 있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딱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정치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내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막아라고 그래서 여러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고집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공화당 주류들은 여전히 그 국제주의 개입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반반씩 나누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제한적인 군사 역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내적인 반발이라고 할까요? 저항을 무마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빠르게 성과를 가져오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사적 작전을 통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타냐후 총리 혼자서 모든 주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러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 옵션이 갖는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 즉 득이 실보다 크다. 그 얘기는 미국이 세 군데 핵시설을 공습을 하더라도 이란의 체계적인 그 대응이 없을 수도 있다. 즉 그 대응이 효과적이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공습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택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설마 이틀 만에 선택할 거다, 결정할 거다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교수님과 비슷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이나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뭐 한마디 하면 그게 기만술이라거나 아니면 언론의 방향을 좀 돌려놓기 위한 임시 변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미국은 원래 그대로 이야기하겠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2주 동안 준다고 해놓으셨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공격을 하니까 그거는 예측이 틀렸다기보다도 뭔가 내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휴전협정인 것이지 종전도 아니고 뭐 평화협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싹이 이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 일로 그냥 무마될 걸로 보십니까?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란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 할까요? 네. 역사적 맥락, 페르시아 제국이고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패권국에 가까운 그러한 위상을 가졌던 국가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쇠퇴로
어떤 그 패망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이 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난국을 좀 타개를 하고 어떤 대내적 역량을 회복한다면 다시 어떤 위협적인 세력의 세력이 풍부한 그 영내 주요 국가로 다시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영내에서 주요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로 이제 견제하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중동을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의 대표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우디나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그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땅에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현재 영토를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피난하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1949년에 건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했던 것이고,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우디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국제사회에 떠밀려 가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그리고 친미주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가 다 이제 견제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그런 부분을 세계의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떤 흥망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 국가들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향후 10년, 20년 후의 모습과 유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건국한 이후로 이란과 대이란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이란이 덩치가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떤 다시 추스리고 뭔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노력을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할 그러한 세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현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무력 충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란은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다시 영내 주요국가로 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예상치 못한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항상 세계 화약고인 중동의 어떤 모습이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돼서 지난 3월에 연방의 합동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질을 석방하겠다. 요 얘기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동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이제 담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동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의아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의 세력 균형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세력 균형의 재편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정상을 하는 아브라함 협정 2.0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란은 미국의 공세적인 움직임, 경제 제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견제라든지 사우디와 여전히 냉랭한 관계. 이것을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가 쪼그라들고 있고 이번 무력 충돌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국력이 얼마나 쇠퇴했는가, 축소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세계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던 것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하나의 친미적인 큰 진영이 만들어지고 이란이 이제 세가 쭈그러들게 되면 이 얘기는 미국에게 보다 우호적인 즉 적대국이나 경쟁국, 적성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 세계의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그냥 미국을 수능하고 이제 그 우호적인 국가
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한동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동情勢는 관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란의 재기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을 놓고 보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이지 뭐 러시아하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미국만큼 이란 이스라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다는 이야기가 푸틴 대통령이 잘 싸워라, 나쁜 사람들하고 혼내줘라. 근데 지원은 안 하고요. 중국도 포탄도 줄 수 없고 하여튼 화이팅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다음에 이란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어떻게 보셨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보면 결국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도 맨날 평화를 외치고 중재를 외치지만 어떤 그 실질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를 보였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어떤 전략적 이익을 중동에 갔던 게 쇠퇴하면서 미국이 2019년 이후로 제1의 산유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있어서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하고 거기서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되는 중동,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친미 국가들이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과연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중국이 그러한 자신감과 역량이 있었으면 이번에 뭔가 큰 역할을 이란 쪽에 붙어서 했었을 거라고 봐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쳐온 게 사실인데 근데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하면서 전시 경제를 3년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미국과 그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항상 견제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이 중동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의 미움을 산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역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물동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거지 더 이상 개입할 여력이라든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분쟁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은 여전히 미국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중국은 여전히 어렵고 굴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는 좀 다른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어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러시아를 쫓아간 이유가 그런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러시아하고 터키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데 러시아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 경제제 풀고 경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굳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분쟁이 끝나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다시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러시아 혹은 투르키예, 특히 러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주목받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한반도로 넘어온다면 북러 군사 협력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은 중국과 다르게 단기간에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놀고 앉았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바라보면서
어부지리로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호르무즈 내가 다 개방시켰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석유 수입해 가세요. 좋지? 중국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중국은 호르무즈 막혀도 우리는 큰 상관없는데 파이프라인 육로로도 뚫어놨고 뭐 우리 저질류지만 기름은 우리가 또 뽑아 올리고 하니까 쟤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놓고 보면 마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뒤집어 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건 아니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어도 역할이 중요한 거야. 미국 못지않게 우리도 중요해. 아까 외교적인 서로의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나면 좀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죠? 이번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에 있어서 미국 역할을 보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괜히 또 미국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이 다 이제 비용만 더 지출만 많이 하고 뭐 그냥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편입니다.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뿐이고 이제 미국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안보의 파트너 이거는 결국은 미국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서는 중국이 돈을 안 쓰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경제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G2 국가로서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위상에 따른 어떤 그 경제적인 득실은 트럼프 행정 미국이 훨씬 더 가져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박사님은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좀 드라이한 외교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각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 공습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통해서 미국은 상당히 많은 그런 전략적 이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네탄야후가 주연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연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조연하고 누가 주연을 했든 간에 영화가 흥행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행의 목적, 흥행 함수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가 이란의 핵이 완전히 제거가 됐느냐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IAEA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DIA 국방정보국에서 얘기하는 게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방사능 누출도 없다 그런 거 보니까 방사능 누출이 없으면 저거 폭파된 거 아니잖아. 어떻습니까? 이번에 핵시설 GBO 57 14발로 다 파괴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충격은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완전히 불능화시키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정도 2주간의 시간을 줄 거고, 그다음 군사력 옵션에 이란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시설이나 물질 같은 부분을 이미 다 대피를 시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았지만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어제 오늘 미국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말씀해주신 뭐 정보국이라든지 어떤 국방부 산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 개월 정도의 어떤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연시켰다. 이 부분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번은 상당히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할 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추구하는 핵 역량이라든지 핵 위협을 어쨌든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란이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의사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또다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새 그리고 미국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의 핵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학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힘 과시라든지 또 이제 얼마나 보스트풀하게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휴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작전 그린라이트 버튼 누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휴전하는 방식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형적인 워싱턴의 셈법과 좀 다르죠. 굉장히 전통적인 워싱턴 셈법이라 한다면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내의 주요 국가들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네.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외교적 수사를 쓰면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이 어느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외교적으로 본다면 좀 나이브하다, 좀 순진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업자 CEO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직설적으로 이제 이너서클과의 어떤 그 최측근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빠르게 하는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방법론이 그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 성과를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접근법을 썼다. 그래서 사실 그 좀 더 떨어져서 보면 왜 이란과 핵 협상을 지금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그 중동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란이 2018년 이후에 경제제재가 보완되고 JCPOA 포괄적 행동 계획이 이제 폐기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국내적으로 사회적 불만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1, 2년만 놔두면 이란이 거의 그냥 손두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접촉을 해가지고 핵 협상이 재개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워싱턴 셈법과는 다른 거죠. 전략적 환경과 어떤 다 분석을 해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 이란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협상력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 카드를 꺼내서 돌려보면서 그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즉흥적이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다. 변덕이 심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적인 그런 대안, 군사적인 대안을 봤을 때 전통적인 워싱턴 셈법이라면 군사적 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택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만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좋게 얘기하면은 정치적 승부사다. 안 좋게 얘기하면 도박을 걸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한 국가의 명운을 걸고서 움직이는 지도자가 이렇게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기반을 해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먼저 이란 보고 6시간, 12시간 내에 공격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 보고도 공격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날아갔단 말입니다. 돌려라. 그래서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용한 상태가 됐는데 이대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1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사고를 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예측을 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24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휴전 방식을 쓰신 거잖아요. 네. 6시간 동안은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던 모든 그 군사작전을 마무리해라. 그래서 그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이래서 그때는 그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책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이 12시간, 이스라엘 12시간 어떤 이 공격 그 중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신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추정을 해보자면 이것이 잘 작동할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 만약에 24시간 동안 서로 멈추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실험적을 발휘한다 이랬으면 그 중간에 어떤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군사작전이 실시되면 누구를 탓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란부터
이제 12시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이란 쪽에도 그 책임 물을 여지가 더 커지는 거고 이란이 12시간 동안 조용히 넘어가 준다면 그러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압박해 가지고 12시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서로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휴전이 이제 바로 시즈 파이어 그 총성이 멈추는 이런 국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말씀해 준 것이처럼 이것이 정말로 종전. 그러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갈 것이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이제 다른 어떠한 또 돌발 행동을 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발적인 충돌이 있지만 그 부분은 힘으로 무마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끌어갈 거기 때문에 한동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의 무력 충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단초를 2018년도 방금 말씀하신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을 했던 JCPOA 핵협정을 갖다 탈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탈퇴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23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관광객들과 난민들을 공격하기 전까지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를 전략적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4월 달에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대통령께 네타냐후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 정말 너 똑똑하다 훌륭하다라는 칭찬까지 하면서 참모총장 다 들으셨죠.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이만한 전략가도 없는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내가 재임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치게 할 거야 라는 설마 그러진 않으셨겠죠? 이제 트럼프의 미국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말씀해주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을까?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2018년에 JCPOA를 폐기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한 10년 동안의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란이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낸 JCPOA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미흡하다. 네. 너무 기술적인 협정이다. 이래서 공화당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비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협정, 이그제큐티브 어그리먼트의 어떤 형식으로 그걸 갖다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폐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그림에서 그런 비전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정적, 자신을 정치계로 끌어들인 오바마가 한 거기 때문에 anything but 오바마 해가지고 폐기하기 좋았을 거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께 또 예측을 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 정도만 해도 입지가 상당히 불안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3년 5년 뒤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강공 정책으로 갈 수가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고 이번 작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GBU 57을 떨어뜨리겠어. 내 힘은 강건해.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까지 건드리면서 내정을 갖다가 흔들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근데 이란을 놓고 보니까 이란은 혁명의 하메이니 왕께서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이번 성전을 치르는데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반미 반이스라엘 시민들이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샤이한 분들은 과연 저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와 이스라엘 혁명 집단인 저 종교 집단을 그대로 두고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모사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작전을 펼친다면 이란 내부의 어떤 집권층의 붕괴, 이 작전도 심리전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를 보면 대외의 적이 있을 때는 대내적으로 똘똘 뭉치지만 대외의 적이 사라지면은 대내적으로 분열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그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하마스라든지 이란이라는 대외에 분명한 적이 있고 네. 그거를 상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평가가 네. 어떤 국민들의 주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말씀해 주신 국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어떤 영웅으로 등극을 했지만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연임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몇 년을 같이 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대외적인 어떤 평가가 대내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성과도 대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내적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노력을 네타냐후 총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거를 성공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의 국내 정치적인 스캔들이라든지 다른 어려운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메나이라든지 신년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그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미를 외치고 반이스라엘을 외치지만 이 국면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대내적으로 그렇겠죠. 이제 말씀해 주신 신년 정치 이런 오래된 정치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하메네이翁께서 이제 3명의 차기 지도자를 갖다가 지금 지명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 개혁이라든지 성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란의 국내 정치를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갖는 평가는 향후 국내적인 입지, 평가를 받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향후 그 지도자들의 입지를 어떤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란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만약에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당근으로 제재 조치 해제하겠다. 너희들 철 세계 2위, 구리 세계 7위 정도의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휘토류도 많고 또 피스타치오, 석유, 석류 세계 생산량 1, 2위를 다투고 있는 농산물도 풍부하고 이 제재 조치를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핵 개발 포기해라. 그러면 과연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이따 하고 이제 쏙내를 들키긴 들키는 건데 제재 안 풀어도 되니까 우리 좀 제발 좀 가만 놔둬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핵 포기할까요, 이란이? 이제 협상의 전개 과정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해달라는 그 입장인 거고요. 미국과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을 신뢰할 수 없으니 우라늄의 평화적 농축이라든지 네. 사용 5% 미만의 농축을 갖다가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절충점이 만들어진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한동안 핵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핵을 포기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명분과 대안이 마련된다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이 주장하는 그런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 이용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서 이란의 어떤 체면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번 핵 공습 그리고 어떤 무력 분쟁을 통해 충돌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패배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란이 더 미국이나 어떤 서방의 요구를 껴안는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제 그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과 핵 협상을 다시 재개하고 지금
이란 대통령께서 이제 아랍 국가라든지 러시아와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핵 개발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수면 밑으로 좀 접어두고 그리고 이번에 핵 시설이 불능화되느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한도 핵 개발은 좀 수면 밑에 놓고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경제 개발, 대내적 역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좀 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에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 그리고 핵 개발 문제, 핵폭탄 개발 문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를 여쭤봤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쭤본 배경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듯한 뉘앙스가 미국 조야에서 많이 워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프로토콜상 가졌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 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북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조차 부시 대통령조차 그때 폭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북한을 폭격을 못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사태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북한이 한 50기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북한이 가지면 한국도 가질 것이고 일본도 가질 것이고 지금 뉴욕타임스나 월스트저널이나 미국 언론에서 계속 때리는 이야기가 핵이 없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불안해한다. 결국은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한국, 일본 1순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다. 뉴욕타임스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76%가 핵무장 지지한다.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북한 김정은 의원은 할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보니까 핵무기 91년도 구소련이 망하면서 싹 걷어가고 나니까 우리 크림반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거든요. 안 믿어요, 당신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 핵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방금 여쭤본 방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을 보면서 북한은 말씀해 주신 핵무기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핵을 포기하면 정권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다면 핵무기를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즉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다시 2차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그 핵 사이트에 대해서 그 기지에 대해서 공습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복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핵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이제 그 정상 외교를 다시 재개한다면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대화에 나갈 이런 문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미국도 나가겠습니까? 협상하자고 해놓고서 2주 준다고 해서 이틀 만에 때려버리는데 그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구심을 잠재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을 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협상에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핵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북한의 핵 능력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다시 대규모로 보복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지만 그냥 자의적으로 상적으로 갖고 핵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몇 기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가야 나오지 않을까. 그 얘기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머나먼 장기적 목표지만 그것을 협상 초기부터 이제 명시해서 뭐 빅딜 해가지고 엔드 스테이트가 어디냐 이러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제 그 핵 능력을 감소시켜 나가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핵이 없어지는 비핵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즉 한국이 어떠한 대안 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부각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 핵무장을 한다든지 전술 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라늄 농축 그 수준을 일본만큼 핵 잠재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절충되는 방향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4년 내지 5년 주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세습 체제, 백도 혈통이 아니면 뭐 집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참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유두리 있게 변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입장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북한 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어떤 전략적 유연성 측면도 짤막하게 여쭤봤습니다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쭙지 못한 내용이거나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리를 택하는 그러한 외교 접근법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연하고 실용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제가 한미 관계에서도 관세 협의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떠한 그 대응법을 선택을 하든 득과 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관계라는 것은 득과 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를 좀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실리와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 핵이라는 것이 어떤 미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고 행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아주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물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관계 한미 관계 잘 실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민정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